여기 3강 자료 수집 방법 나눠줬어. 그거를 안 가져간 친구들은 지금 여기서 가져가시면 돼요. 자, 우리 3강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오늘 사회문화현상의 탐구태도와 연구 윤리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수능 문제 볼 건데요. 1쪽에 왼쪽에 있는 문제예요. 1쪽에 왼쪽 볼 거예요. 왜 없어? 이거 가져가. 자, 2020년도 수능 보면은 요 문제 되게 좋아서 갖고 왔어. 한번 볼게요. 자, 갑은 여성이 남성보다 일 가정 양립 중시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응답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함께 직장 회식 참여 중시 정도, 가족 행사 참여 중시 정도 등 일 가정 양립 중시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 여기까지 나왔어. 자, 갑은 그리고 나서 응답자의 일 가정 양립 중시 정도를 높음과 낮음 뒤로 나눈 뒤 성별과 일 가정 양립 중시 정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갑은 일단 가설을 세운 거 보니까 무슨 연구했을 것 같아요? 아이씨, 가설인데. 양적 연구를 했을 거고. 자, 양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잖아. 그치? 우리 연구 설계할 때 개념의 조작적 정의 한다고 했어. 왜? 양적 자료 수집하려면은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보면 일 가정 양립 중시 정도를 요렇게 바꿔놓은 거지. 일에 대한 중시 정도는 뭐로? 직장 회식 참여 중시 정도로.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양립 중시 정도는 뭐로 바꾼 거야? 가족 행사 참여 중시 정도로 바꾸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대. 그러면 이 연구자는 양적 연구에서 자료 수집 방법 뭐를 선택한 거예요? 질문지법. 그렇지. 질문지법을 한 거예요. 갑은 질문지를 통해서 본인의 연구, 본인이 세운 가설을 검증하려고 자료를 수집했구나. 요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을 볼게요. 을은 이제 갑은 성별에 따라서 분석했고, 을은 자, 갑의 분석 결과가 응답자의 세대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했대. 그래서 을은 갑이 조사한 자료로 일 가정 양립 중시 정도를 갑과 동일하게 조작한 뒤, 동일하게 조작했다는 얘기는 일은 직장 회식 참여 중시 정도, 가정은 가족 행사 참여 중시 정도, 요렇게 했다는 얘기지. 자, 근데 보니까 을은 조사하려고 갑이 조사한 자료를 다시 분석했어. 그러면 을은 무슨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한 걸까? 을은 갑이 수집한 자료를, 이미 수집된 자료를 2차 자료. 뭐야 그게 2차 자료 수집하는 방법? 그렇지! 와, 콜라보 쩔었어. 여기서 2차를 외치고 문헌연구법을 외치는. 그렇지, 문헌연구법을 한 거예요. 사기라고? 응? 사기를 잘 맞은다. 그럼 갑은 연구자가 자기 가설에서 질문지법을 통해서 직접 자료 수집한 거잖아. 갑은 1차 자료 수집한 거야. 을은 갑이 조사한 자료, 수집한 자료를, 기존의 자료를 자기 연구에 갖고 온 거지. 그러니까 을은 2차 자료를 수집한 문헌연구법을 활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별과 일 가정 양립 중시 정도 간의 관계를 이번엔 세대별로 나누어서 분석했다. 자, 다음엔 을이 갑의 분석에 세대 변인을 추가해서, 갑은 아까 높음, 낮음, 여성, 남성 요렇게만 했는데 이제 을은 세대 변인까지 이렇게 추가한 거지. 청년, 중, 장년층까지. 자, 재구성한 표이고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통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볼게요. 자, 4번 바로 지울 수 있겠네. 4번. 리을은 을의 1차 자료이다. 틀렸지? 아까 얘네가 2차 자료예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차 자료라서 틀렸어요. 자, 디귿 3번 볼게요. 디귿은 일 가정 양립 중시 정도입니다. 니은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바뀌어야 되지 얘들아. 니은이 디귿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야. 자, 5번도 볼게요. 을은 각과 달리 연역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 연역적 연구는 우리 그 양적 연구 과정에서 했어. 가설을 설정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그 과정까지를 우리는 연역적 연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갑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부터 가설을 세워서 요 얘기 나와 있지. 갑은 오히려 연역적 연구를 한 거야. 그쵸? 그래서 갑은 오히려 연역적 연구를 했고, 을은 사실 가설이 있냐 없냐는 그거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갑이 분명하게 연역적 연구이기 때문에 5번은 틀린 선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1번하고 2번이네. 그치? 1번하고 2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갑의 분석 결과 기억은 기각되었다 라고 했어. 기억이 뭐냐면 요거 지워도 돼. 연역적 연구 요거. 자, 기억의 기억 가설이 뭐였냐면 여기 써보면 기억의 가설은 자, 여성이 남성보다 일 가적 양립 중시 정도를 높게 생각할 것이다. 높을 것이다. 이게 가설이었지. 그러면 기각됐는지를 알려면은 자료 분석한 거랑 어떻게 보면 돼? 검증, 비교해 보면 되잖아. 그쵸? 그럼 분석한 거 한번 비교해 봅시다, 진짜. 자, 여성 보면은 여성은 요거야, 요거. 요 네모칸 4개야. 맞아? 4개 맞니, 얘들아? 자, 몇 명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180명에 120명. 몇 명이야? 여성은, 그렇지. 여성은 300명이야. 자, 남성은 몇 명일까? 그래, 다 더해도 되는데 위에 힌트도 있어. 보면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이런 말 나와 있으니까 여성이 300명이니까 남성은 자연스럽게 900명이다. 요렇게도 도출할 수 있어. 그치? 자, 그럼 해볼게. 자, 진짜로 여성이 남성보다 일 가정 양립 중시 정도가 높으냐? 뭐 먹어? 우리 민성아 혼자 루피 먹고 꺼내고 있잖아 지금. 자, 여성은 총 300명인데 그 중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중시 정도가 높아 라고 대답한 건 요 빨간색 2칸입니다. 바로 얼마예요? 180이 되겠죠. 자, 남성 볼게요. 남성은 900명이야. 900명 중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중시 정도가 높아요 라고 대답한 남성은 여기 120하고 420명 더한 거예요. 그러면 540명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두 개의 비율을 이제 비교해보면 되겠죠. 분석 결과를. 얘 60%, 얘도 60%야. 분석해보니까 남성이랑 여성이랑 어때? 양립 중시 정도가? 같네? 자, 분석 결과랑 가설을 비교했어. 그럼 가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둘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2번을 해볼게요. 2번. 자, 2번 같은 경우 을의 분석 결과 중장년층인 경우에는 기억이 수용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 보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중장년층인 여성 중이라고 했다. 미안. 여성 중에서 중장년층인 여성과 남성 중에서 중장년층인 남성 일 가정 양립 중시 정도를 비교했을 때 기억이 수용되려면은 이렇게 높아야 되는 거지. 여성이 더 높아야 되는 거지. 그치? 이게 가설인 거지. 그러면 분석해볼게. 똑같이. 자, 여성 중에서 중장년층은 어디 있어? 여기야, 여기. 요거. 지금 분홍색으로 색칠한 애들. 60이죠, 60? 자, 60 중에서 높아요 라고 대답한 애들은 30이에요, 30. 저 겹치는 칸 보면. 자, 남성 중에서 중장년층은 여기 2칸이에요, 2칸. 몇 명이야, 몇 명? 600명, 그렇지. 600명 중에서 몇 명이야? 420명,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저거 비율로 계산할 수도 있어. 비율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요렇게 사회문화 풀 때 요런 팁도 있어. 봐봐. 자, 얘들아, 60, 분모의, 저 60의 절반은 얼마지? 60의 절반이, 이거 어려워? 60의 절반? 30. 그럼 60분의 30은 50%인 거야. 맞아? 절반이면 50%잖아. 그럼 쟤는 딱 30이네? 그럼 얘는 딱 50%야. 여기까지 됐음? 자, 뒤에 옆에 볼게요. 자, 600분의 420인데 600의 절반은 얼마예요? 300이죠? 그러면은 300이 돼야 50%인데 분자가 300보다 어때? 커요. 그럼 50%보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크다는 얘기예요. 그치? 요렇게도 풀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50%보다 크다만 우리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럼 누가 지금 더 큰 거야? 남성, 여기 중장년층에서는 오히려 남성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가설이 수용되는 게 아니라 기각되었다. 요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찾아주면 돼. 내가 작년에 요거 혹시 뭐 기출문제 이제 뭐 보는 친구들 있겠지만 작년에 요 문제 똑같이 활용해서 냈는데 숫자도 안 바꾸고 그냥 저 을만 해가지고 가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만들어서 냈는데 많이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기출문제 되게 중요한 게 계속 분석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래서 얘기해보았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볼 거냐면, 어디 보지? 어디 봤었지? 2022년도 9월 목평 볼게요. 오른쪽 2페이지 아래, 맨 아래, 오른쪽 아래. 자, 2페이지 아래 볼게요. 이번에는 자료 수집 방법이에요. 문제가 항상 수능이나 모평에서 자료 수집 방법이랑 연구 방법을 이렇게 두 문제는 낸다고 생각하면 돼. 자료 수집 방법 단독으로,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이랑 자료 수집 방법 엮어서 하나로. 알았지? 그래서 두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 다음 중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 해가지고 단 ABC는 면접 질문지 참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배운 걸 토대로 ABC가 뭔지 한번 추론해 봅시다. 자, 토론 수업 방식에 대한 고등학생의 선호도를 연구하려고 땡땡 지역 고등학생 500명에게 구조화된 문항을 제시하고 응답을 구하였다. A는 뭐예요? 그렇지, 질문지법. 대규모의 자료를 수집하기에 용이하고, 그치 얘들아? 통계 분석에 용이하고, 뭐야? 구조화된 문항, 여기 나와 있네. 구조화된 문항. 자,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그 효과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을 연구하기 위해서, 자, 20, 30대 신혼부부 10쌍을 선정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기록하였다. B는 뭘까? 그렇지, 너무 잘했어. 면접. 그럼 C는 자연스럽게 참여 관찰이다. 이렇게 나올 거죠. 한번 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유아들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땡땡 어린이집 6개월간을 머무르면서 나와 있는데, 머무르면서 연구 대상자랑 같이 생활하면서 자, 유아들의 행동과 내용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기록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유아교육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저 주제 가지고 한번 보고서 같은 거 써봐. 너무 괜찮지 않아? 진짜 그렇대. 그 마스크를 쓰니까 이게 언어를 배울 때 입모양이 되게 중요하다며. 근데 입모양을 못 보잖아. 선생님들의 입모양을 못 보니까 애들이 말이 느리대 진짜. 다현아 늦었지만 축하해. 네, 다현이 어제 보면서 다현이 본 거 얘기해야지. 축하 완전 축하. 와, 쌤 이거 완전 의식의 흐름 아니에요? 그치. 맞아. 어제 알았어. 의식의 흐름이었어 방금. 다현이 보자마자 떠올라서. 야, 어떻게 그 쟁쟁한 후보들을 이겨내고 네가 했어. 영원히를 제치고 네가. 영원히 쟁쟁. 걔는 그냥 걔는 뭐 아니 그리고 걔는 그 영상으로 더 떨어졌어요. 아 진짜? 진짜. 아니 민준이의 파급력이 왜 이렇게 세? 나 아윤이가 될 줄 알았거든. 2학년 여자애들의 마음을 찾아잡지 못했어요. 2학년 애들이 저쪽 민준이한테로 돌아섰구나. 그랬구나. 다현아 갑자기 축하해줘서. 그래. 자, 그래서 볼게. 그래서 한번 저 참여 관찰 그런 얘기 있고. 자, 그럼 ABC를 순서대로 해보자면 A는 질문지법, B는 면접법, C는 참여 관찰법이다. 그래서 가나다 질문 있습니다. 자, C는 A, B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틀렸지?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거는 질문지법의 가장 큰 경제성이었죠. 이거 표 나눠줬었지, 얘들아? 기억나시죠? 이거 표? 그치? 이거 나눠줬었지? 이게 뭐죠? 나눠줬었지, 얘나야? 없으면은 안 받은 사람 여기 줄게. 가져가. 안 받은 사람 일단 가져가. 자, 그 다음에 B씨는 A와 달리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질문지법 역시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만 봐도 지금 뭐야? 선호도를 연구하기 위해, 이 선호도가 주관적 인식인 거잖아. 그치? 사람들의 마음. 자, 2번도 틀렸네. 자, 3번에 가는, 까마귀 잘 가. 자, 경험적 자료의 수집에 적합한가?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자료 수집 방법 다 뭐라고 했어?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A, B, C가 다 예해야 돼. 그래서 틀린 거야. 자, 나와 볼게요.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통제한 상황에서 연구 대상자를 관찰하는가? 이거 뭐에 대한 선지예요? 실험법. 그렇지. 감동. 와, 쩔어. 그렇지. 실험법이죠. 여기는 A, B, C 실험법 없습니다. 틀린 거예요. 아직 나올 수가 없는 선지야. 그럼 답은 5번이겠네. 자,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가? 예. 질문지법하고 면접법 예했어. 네, 답은 5번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문제 다 풀었고, 다른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꼭 질문하세요. 저한테. 아시겠죠? 질문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자, 오늘은 38쪽 필게요. 4강 갈게요. 여기 텐션이 좋네. 집에 갈 때 돼서 그런가. 집에 가서 뭐 할게요? 가야죠.
자, 4강은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와 연구 윤리고, 사실 요즘 같아서는 요즘에는 비중 있게 나오지는 않고 연구 윤리도 단독으로 거의 출제는 잘 안 되는데, 요즘에는 연구 방법이나 자료 수집 방법을 엮어서 연구 윤리가 출제되는 추세예요. 몇 쪽이냐고? 38쪽. 우리 예나 발표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진짜 칭찬을 진짜. 너무 깔끔하고 그냥 진짜 고등학생에서 딱 할 수 있는, 거기서 조금 깊게 들어간 거 너무 멋있었어. 탐구 태도는 4가지가 나와요. 성찰적 태도, 객관적 태도, 개방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 안 적어도 돼. 밑줄 그으면 되겠지. 자, 연구 윤리는 3가지 파트에서 살펴볼 거야.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 연구 과정과 관련된 윤리, 그리고 연구 결과의 공표와 관련된 윤리다. 요것도 뒷장에 우리 40쪽에 있으니까 밑줄 그으면서 크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문화 현상에 필요한 탐구 태도, 사회문화 현상 탐구에 필요한 태도 볼게요. 첫 번째는 성찰적 태도입니다. 자, 성찰적 태도는 왼쪽에 이미 저 한 줄이 다 얘기해준다. 볼까? 성찰한다는 거는 밑줄 그어볼까요? 살펴보고 반성한다. 살펴보는 거지. 어떻게 살펴봐? 이 사회문화 현상에 숨겨진 의도가 뭐야? 동기가 뭐야? 이 숨겨진 이면의 의미가 뭐지? 이런 걸 살펴본다는 거야. 그 보면 현상의 이면에 담겨있는 발생 원인이나 원리, 그것이 초래할 결과 등을 저게 키워드지. 적극적, 능동적으로 살펴본다. 자, 근데 반성하는 거야? 뭐를 반성해? 연구 방법, 연구자가 내 연구에 뭔가 잘못된 게 없는지, 절차는 괜찮았는지, 연구 윤리 잘 지켰는지를 되짚어보는 태도가 바로 성찰적 태도야. 그 이름에서 다 나와 있는 거지. 살펴보고 반성하는 태도다. 자, 필요성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연구할 가치 있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바탕이 되더라.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아직도 그때가 생각나. 내가 26대였어. 자꾸 내 결혼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냥 들어. 어디서 할 얘기가 없어서 그래. 한마는 아줌마라고 생각해. 내가 26에 갔더니 결혼을 하자마자 우리 어머니가 첫 제사라고 나를 막 부르셔. 저기 어디 저 영천까지 경주 옆에 어디 있어. 공주 같은데.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예쁘게 나에게 앞치마를 주시면서 얘야 너는 지금부터 음식을 해라. 그래서 네 오빠랑 같이 할게요. 그때 오빠를 사랑했으니까. 근데 오빠는 어떻게 해? 오빠는 나가. 오빠 어디 가? 오빠는 저기 은행 볼일 보러 간대. 오빠는 그리고 저녁이 돼서 오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여자의 뭐야? 부조리 불평등한 이 가족제도잖아. 하지만 나는 성찰적 태도가 부족하여 수동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어, 얘들아. 그래서 그냥 수능하고 열심히 했어. 나 성찰적 태도가 부족했던 거지. 자, 그 다음에 객관적 태도 볼게요. 객관적 태도는 우리 계속 얘기했던 거야. 가치 중립 지켜야 된다 얘기했었잖아요. 그 가치 중립이 객관적 태도예요. 가치 중립이 뭐냐? 연구자가 자신의 주관적 가치나 편견, 이해관계 등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연구자의 주관, 연구자의 가치를 배제하고 오로지 그 현상의 사실만을 바라보는 거, 사실로서 파악하는 태도를 얘기하더라. 자, 사실이라는 말 계속 나옵니다. 자, 사실이란 말이 뭐냐? 오른쪽에 볼까요? 39쪽에 보면 사실과 가치에 대한 진술이 나와 있어요. 자, 사실은 인간의 주관적인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현상에 대한 인술이고, 자, 가치는 주관적인 평가가 반영된 진술이다. 그래서 사실은 경험적 자료로 의해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 그거 했었나? 이서영은 착하다? 안 했어? 했지? 그래, 알았어. 그리고 가치는 자,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험적인 자료에 의해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 자, 볼게요. 가치 진술하고 사실 진술을 간단하게 비교해줄게. 내가 예쁘다라고 했다가 그냥 바꿨어. 마음 너무한 것 같아서. 자, 저기에 따라서 볼게요. 자, 이서영은 착하다는 건 사실일까 가치일까? 그렇지. 평가가 들어갔어. 사람마다 다 달라. 참거짓이 판단이 안 돼. 누군 내가 착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구는 봤더니 선생님 쓰레기 연락 잘 버리던데 뭐 바닥에다가 선생님 안 착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내가 34살인 건 얘들아 사실이야 가치야? 사실. 그렇지. 얘는 경험적 자료로 참 거짓이 판단이 가능해. 어떻게 하면 돼? 선생님 민증 보여주세요 하면 되잖아. 그치? 그게 경험적 자료잖아. 이게 사실입니다. 알았지?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로서 바라본다는 얘기가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이 자료로서만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하는 사회과학은 요 가치가 아니라 요 사실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사실 문제. 알았어? 요 사실 문제야. 그래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가설을 가치 중립적으로 진술해라 요런 얘기 했었어요.
가치는 가치 중립적으로 진술해야 된다. 요 얘기가 바로 요렇게 사실로서 진술하라는 얘기야. 참 거짓, 경험적인 자료로 참 거짓이 판단 가능하도록 진술하라는 얘기가 가치 중립적으로 진술해라 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뭐뭐 해야만 한다. 요런 거는 가치가 개입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과 가치 요 얘기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로서의 특성만을 파악해라. 연구자의 평가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평가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객관적 태도가 왜 필요하냐면 생각해봐. 우리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자도 결국에는 사회문화 현상 속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지. 하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회문화 현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안 그래? 그렇지 않아? 당연히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주관이나 가치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크단 말이야. 그래서 객관적 태도가 더 절실하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순집, 분석, 여기서 우리 가치 중립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객관적 태도를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이런 객관적 태도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가치나 편견이 개입된다면 연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객관적 태도의 중요성. 이거 되게 재밌어. 나는 통계를 다 믿지 않아. 여러분들도 지금 어쨌건 문과충이잖아. 문과충들이면은 통계나 그래프를 볼 때 한 번쯤 의심하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사실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야. 자, 볼게요. 이게 98년도에 해외 경제 잡지에 수록된 건데 직원과 사장이 받는 시간당 임금의 증가를 비교했어. 왼쪽 가든 나든 둘 다 사장과 직원의 시간당 임금을 비교한 건데 가하고 나는 좀 달라. 비교한 게. 볼까? 자, 가는 보면 시간당 임금을 그대로 비교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얼마를 받는지를 본 거야. 그랬더니 직원은 조사 시점 첫 번째 한 6달러쯤 됐어. 근데 끝날 때쯤에는 36달러를 받네. 좀 올랐어. 올랐어. 자, 사장은 봤더니 한 110달러 받고 끝날 때쯤에 한 160달러 받네. 야, 사장도 조금 올랐지. 야, 근데 이거 보고서는 야, 직원하고 사장 올랐네. 야, 올랐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얘네들이 지금 격차가 너무 심하죠. 처음부터.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그러니까 시간당 받는 임금을 그대로 비교하자면 직원은 올라도 사장 발 밑이야. 아직 발 밑이야. 한참 밑이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나도 똑같이 시간당 임금을 비교를 하는데 이번엔 좀 다르게 비교해요. 어떻게 비교하냐면 시간당 임금 최초값을 사장, 직원 모두 100으로 치환했어. 그러니까 직원도 조사 시점을 100이라고 가정하면 마지막에 끝났을 때 직원 600 정도 받더래.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임금의 증가율인 거야. 직원 임금의 증가율. 이거잖아. 얘를 6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가 36인 거잖아. 6인 거잖아. 여기 36이라 30만큼 큰 거잖아. 그럼 6에서 30만큼 큰 게 몇 배 큰 거야? 이게 증가율인 거지. 얘도 지금 증가율로 비교한 거야. 자, 사장 볼게요. 사장도 조사 시점을 100이라고 해보고 마지막 시점을 보면은 얘네 끽해봤자 180 정도밖에 안 오른 거야. 그럼 증가율로 따지면은 누구의 증가율이 더 커요? 직원의 증가율이 큽니다. 저 그래프 나만 보면. 그러면 연구자가 주관이 있어. 어떤 주관? 직원의 임금은 오르면 안 돼. 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라면 그 주관을 개입시켰다면은 저 가나 똑같이 보여줄까? 둘 다 보여줄까? 뭐만 보여줄까? 임금 오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 연구자는. 그러면 뭐만 보여주겠어? 나만 보여주면서 야 봐 지금 직원의 임금 증가율이 이렇게 더 큰데 사장의 증가율보다 그러니까 꼭 그 임금을 꼭 상승시켜야 될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얘기가 밑에 나와 있는 거야. 자, 만약 연구자가 노동자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자신의 주관적 가치를 반영을 한다면 가는 숨긴 채 나만 발표하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료 분석에 대한 축소, 왜곡 이런 게 나타나겠죠? 이게 바로 객관적 태도가 결여된 겁니다. 이때가 중요하겠지. 그래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치를 개입시키면 안 된다. 우리 민서 왜 젤리 먹고 자는데 집에 가서 잘 거라며. 젤리 안 먹었어요. 너무 귀여워서요. 좀 보여줘봐. 어머 루피 얼굴 야 좀 무섭다. 왜? 루피 얼굴이 막 약간 우리 민서 얼굴 같은데. 우리 민서 빨간 옷 입어가지고 민서 지금 완전 졸음 와 지금. 졸려. 맞아. 자, 오른쪽 가볼게요. 그래서 객관적 태도는 가치 중립적 태도, 가치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랑 같은 말이야. 그때 얘기했던 거 연구 과정에서. 자, 이제 개방적 태도야. 나 정말 개방적인 사람이야. 이 얘기는 나 너희들의 의견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어.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같은 얘기예요.
자,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이나 연구 관점이 다양하다.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의 공존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주장과 다른 주장이 존재할 수를 인정하면서 자신 주장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는 태도이다. 선생님들 뭐 그러지. 나 개방적이야 이래놓고서는 얘나가 싫은 소리 하면 너 지금 나한테 도전하니? 이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 진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지. 그러니까 진정한 개방적 태도라고 보기 어렵지. 근데 나도 교사하면서 그거를 항상 다짐했거든. 친구 같은 교사가 돼야지. 그리고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너 내가 친구로 보이냐?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할 수밖에 하더라. 친구 같은 교사가 되고 싶으면서 애들이 막 그러면 너 내가 친구냐? 나 선생님이야. 뭐 이렇게 되더라고. 꼰대지 완전. 겁나 라떼.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시 그러니까 다른 주장, 다양함을 무조건 인정하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른 연구의 결론을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 근거를 통해 검증하기 전에는 하나의 가설, 잠정적인 결론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개방적 태도이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되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검증할 때까지는 그냥 하나의 잠정적인 결론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진짜 검증돼가지고 맞으면 이제 받아들이겠지. 자, 필요성 나와 있죠. 과학적 연구 결론이라도 반증에 의해서 얼마든지 진리가 아닌 게 밝혀질 수 있더라. 그래서 새로운 주장의 가능성을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잖아. 천동설하고 지동설. 지금은 뭐가 진리래? 지동설. 와, 맞아. 나 근데 저쪽 갔는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 누가 선생님 천동설 아니야 이러더라고. 소름. 충격적이네요. 네가 아는 친구야. 설마. 아윤이? 남자 아윤이가 안 들어. 안녕원? 나 얘기 안 했어. 이름 얘기 안 했어? 무식해. 그치. 자, 예전에 중세시대 때는 얘들아 천동설이 진리였지. 그때는 하늘이 돈다고 생각해서 우리 인간이 중심이었잖아. 근데 그때 지동설을 외치는 학자들이 있어도 이때는 개방적 태도 절대 없었죠. 완전 무시당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반증, 이게 사실이지. 지금은 반증에 의해서 지금은 지동설이 진리로 채택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 또 나중에 이렇게 또 패러다임이 바뀌면 또 다른 이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개방적 태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요. 자, 상대주의적 태도 보겠습니다. 자, 상대주의적 태도는 여기 문화 파트 가면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똑같이 또 나와. 그래서 지금 한번 이해하고 가면 되게 좋겠지. 자,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 뒤에 밑줄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한 맥락이나 배경을 고려해서 연구하는 태도. 여기 자료 플러스에도 나와 있긴 한데 심화 탐구에도 다른 얘기 해줄게. 그 티베트의 장례 문화 혹시 알아요? 들어봤나? 티베트는 조장이라는 거래. 조장. 이건 장례식. 조가 세조자야. 맞아. 세조자야. 그랬더니 이제 어제 또 친구 샛별이가 막 그 얘기 듣자마자 야만적 어떻게 새한테 시신을 먹여요? 자, 샛별이는 연구자 자신의 문화적 맥락 배경에서 고려한 거야. 왜? 우리 문화에서는 새한테 시신을 먹여? 이해가 안 되지. 이런 태도는 뭐야? 상대주의적 태도가 결여된 거야. 그러면 이 조장이라는 이 사회문화 현상이 발생한 맥락을 한번 이해해봐야 된다라는 거야. 자, 볼게. 티베트는 이제 고원이 있다며. 들어봤지? 얘들은 날씨가 춥고 건조하대. 그래서 시체를 땅에 묻잖아? 우리처럼 안 썩어. 야, 생각해봐봐. 얘나 죽었어. 얘나를 막 10년 뒤에 팠어. 얘나를 왜 죽이세요? 얘나가 그대로 누워있어. 우와, 소름 돋잖아. 그치? 안 되는 거야. 얘들은 일단 시신을 묻으면 안 돼. 그리고 티베트는 약간 이런 믿음이 있대. 독수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독수리가 하늘과 연결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시신을 이렇게 쪼아가지고 독수리가 하늘로 데려가 준다는 믿음이 있대. 이제 또 생각해보니까 저 맥락에서 이해하니까 티베트 맥락에서 민서님 내가 싫어도 책을 집어넣는 아니에요. 뼈들은 뼈들은? 뼈는 썩겠지. 뭐라고? 뼈. 신랑 먹잖아. 뼈. 그래 나 뼈는 어떻게 할까? 뼈는 그거는 이제 태우지 않을까? 태워가지고 이 가루로 만들지 않을까? 근데 닦지 않을까? 저런 새들이 진짜 귀여운 새들이 아니라 겁나 무서운 새. 맞아, 진짜 무서운 새야. 독수리가 와가지고 확 쪼아가지고 가더라고. 아니 진짜 진짜 겁나 큰 애들. 진짜 이 날개 너보다 더 크고 이만한 애가 와가지고 하는 거야. 세명 정도만
만에 진짜. 봤어 유명한? 사실 봤거든요. 진짜 충격적이지. 진짜 충격적이지. 쟤 지금 상대주의 태도가 결여된 거지. 저봐 자기의 맥락을 자꾸 이해하고 있어. 그치? 그러면 안 되고 이 티베트 조장 문화가 발생한 맥락이나 배경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상대주의적 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필요성 이런 거 왜 그래? 이 조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무식한 것 같지만 티베트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문화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발생한 맥락이나 배경 속에서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보면 특정 맥락이나 배경 속에서 의미를 갖는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한 결론에 대해서 맥락이나 배경이 다른 사회문화에 맹목적으로 적용하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된다. 윤경이 자꾸 민경아 미안해 너를 자꾸 얘기해서 윤경이처럼 막 어우 저런 조장 어떻게 해 저런 야만적이야 이런 애들이 가가지고 이제 티베트 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니네 조장하지 마! 저런 거 지양해야 된다라는 거야 알았지 얘들아? 지양하라는 얘기예요. 자 교과서 36쪽 한번 볼게요. 자 교과서 36쪽 보면 펴봐 36종분이 맞아요? 교과서 36쪽 교과서 교과서. A textbook 지금 야 너 혜정이 날 본 이래로 지금 제일 한가무슨 지었어? 텍스트북에서? 이씨 그럴 수 있어? 나 예전에 신혼여행 갔는데 막 지나가는데 자라 막 되게 많더라고 매장이. 그래서 얘기했나 여보 아니 그 오빠지 오빠 야 여기는 야 자라 뭐 세상에 홈 매장도 있어 홈 인테리어도 파나봐 그랬더니 아유 이 무식한 거사 옴무야 옴무 이러더라고. 내가 홈을 옴무로 읽은 거지. 나 진짜 너 바본가 봐. 이제 영어 선생님 되게 좋아하셨어 이 얘기하고. 영어 선생님 좋아하시더라 영어 선생님은. 자, 결혼의 나이가 점점 늦어지는 현상. 결혼 나이가 점점 늦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뭔가 우리가 배운 이 네 가지 태도 중에 한 가지씩 부족해요. 자, 뭔지 볼게요. 이 안경 쓴 아저씨, 제일 꼰대같이 생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지. 설문지를 돌려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원하는 결과, 이게 뭐야? 연구자가 원하는 자기의 가치, 주관을 개입시키는 거지. 자료 수집 과정에서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객관적 태도. 그렇지. 또 새침하게 생긴 여자가 얘기하네. 제양근은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하므로 저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요. 무슨 태도가 부족해? 개방. 그렇지, 개방적 태도.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때 좀 이제 좀 쫄리는 애 아저씨가 또 얘기하지. 결혼은 어느 시대나 있는 보편적 현상이므로 결혼 나이가 늦어지는 현상에 대한 사회적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부족해? 그래 상대주의적 태도 맞아. 그 그러니까 결혼이 늦어지는 거는 어느 시대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그 사회마다 발생하는 맥락이나 배경은 다를 거잖아. 그거는 지금 고려하지 않은 거지. 그랬더니 이렇게 또 깐깐해 보이는 여자가 결혼 나이가 늦어지는 건 개인의 문제예요. 그것이 사회적 원인이나 영향까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살펴보지 않는 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다. 뭐지? 성찰적 태도가 부족한 거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저희 어디까지 알나요? 계속 물어보시죠. 지금 종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지 마요. 그러면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나의 마음을 뭐라고요? 새 한번 보여주세요. 새를 보여달라고요? 네. 조장. 네. 그래, 뭐 보여주면 또 열심히 하겠지. 네. 근데 진짜 징그럽던데. 너 봤어? 네. 나영이가 단어를 못해요. 뭐라고? 있정. 포식했정. 자, 이제 가치 중립하고 가치 개입은 우리 교과서에서 연구 방법에서 양적 지적할 때 했던 얘기 그대로 다 나와요. 볼게요. 자, 가치 중립은 아까 얘기했던 객관적 태도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 우리 민서. 연구자가 특정 가치에 치우치지 않고 시계 본 거지. 사실에만 의존하는 자세이다. 자, 가치 중립이 필요한 과정들 우리 얘기했었지. 자료 수집에서 그 다음에 자료 분석, 결론 가설 검증, 결론 도출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사회문화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한다는 거 얘기했어. 자, 우리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연구 방법 두 가지 배웠어요. 뭐뭐 있어요? 사회문화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연구 방법, 과학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연구 방법 뭐 두 가지 있잖아. 양적 질적. 얘들아, 양적 질적은 저 사회문화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양적 연구도 가치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고 질적 연구도 가치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해서 가치 중립적으로 탐구하더라. 그래서 질적 연구할 때 감정이입적 이해기법을 사용은 하지만
그거는 연구자의 주관을 개입시키려는 게 아니라 보다 그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 대상자가 돼보는 거였잖아. 그래서 연구자도 최대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가치 중립적으로 탐구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연구자랑 연구 대상자가 분리되기가 어렵다 보니 주관에 개입될 여지가 큰 거예요. 그게 한계점인 거야. 한계점. 주관을 개입시킨다가 아니고. 알았지? 고마워. 자, 사실과 가치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경험적인 자료로 참고 지시 파악이 가능해. 근데 가치는 그렇지 않았지.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점을 흐리게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과 가치는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 자, 사회문화 현상의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 관련성이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과학적 탐구 과정에서의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 과학적 탐구 과정 둘 다 했어요.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했습니다. 그쵸? 자, 우리는 저기 양적 연구를 기본으로 볼 거야. 왜? 저기서 가설 지우고 가설 검증 지우면 뭔데? 질적이잖아. 그치? 그래서 저기는 양적으로 써있지만 질적 연구도 똑같이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연구 주제 선정부터 연구 설계까지는 연구자의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했었다고. 하지만 수집, 분석, 검증, 결론 도출까지는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가 되더라. 그렇지 않으면 아까 자료의 왜곡, 은폐 이런 것들 봤잖아. 축소. 그리고 오히려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는 사회적 가치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가치 판단이 오히려 요구되더라. 그러니까 가치 개입이 오히려 요구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자폭탄 알아요? 네. 원자폭탄이 왜 만들어졌어? 바쁘시려고. 처음에는 얘는 건설용으로 만들어진 거야, 얘들아. 건설용으로 만들어졌는데 얘를 어디다 활용했지? 전쟁에 활용했지, 그치? 그럼 지금 뭐가? 연구 결과 활용에 있어서 연구자의 보편적 가치,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이 지금 결여가 된 거지.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잘 못한 거죠. 이때는 이제 가치 개입이 필요한 거지.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 뒤에 보겠습니다. 뒤에 볼게요. 자,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연구 윤리 나와 있어요. 연구 윤리 세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했어. 어떻게 보냐? 첫 번째는 연구 대상자, 두 번째는 연구 과정, 세 번째는 연구 결과 공표 이렇게 볼 건데, 자, 사회문화 현상에서는 연구 윤리가 특히 중요해. 왜냐하면 사회문화 현상 연구는 결국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연구가. 인간이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배웠지. 작년에 윤사에서 인간을 뭐로 대하래? 칸트가?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잖아. 그치?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어. 우리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빛나는 거야. 블링블링. 완전 블링블링 하잖아. 그치? 근데 우리를 연구하고 실험하고 하는 건 우리를 수단으로 대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연구 윤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 원칙 이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이나 연구 과정 등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 얻어서 뭐를 해야 된다? 왼쪽에 나와 있어, 얘들아. 자발적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 연구 대상자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 모든 정보를 듣고 나 할게요 이렇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준원고등학교 학생들의 폭력성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가지고 예나한테 일주일 동안 욕을 한다고 해봐. 예나의 폭력성을 보고 싶어서 예나야 내가 이렇게 연구할 건데 너 참여할래? 너 안 하면 수행평가 빵점인데? 해야 되겠지. 그치? 예나는. 그 자발적 참여가 보장이 안 된 거야. 자발적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줘야 되고.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사전에 연구 목적, 과정 이런 것들을 알리고 동의를 구했을 때 연구 대상자가 연구자를 자꾸 의식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현상을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잖아. 몰래카메라 봤어? 네. 몰래카메라를 수진이한테 할 거야. 수진이, 누구지? 세야? 수진이? 수진이한테 할 건데, 수진아, 지금부터 저기 지나가면 남자가 나타나서 너한테 으악! 할 건데, 그거 몰래카메라니까 괜찮아. 알았지? 이렇게 미리 얘기했어. 너 할래? 한대. 수진이 지나가. 알고 있지? 남자가 으악! 나타났어. 수진이는 평소보다 더 오버해가지고, 어머! 이렇게 하겠지. 그럼, 뭐야, 수진이 원래 같았으면, 어이씨, 하고 갈 텐데. 그치? 그렇게 하면은 현상에 대한 왜곡이 나타나잖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연구를 하고 나서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대상자한테 사실은 이런 연구였고요. 이렇고요. 그래서 정보를 다 제공하고 그래도 이 연구에 대해서 제가 이거 활용해도 될까요? 라는 사후의 동의를 반드시 얻으셔야 됩니다. 그럼 몰래카메라가 TV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어? 후에. 그렇지. 몰래카메라 찍고 나서 사실은 이런 거였어요. 방송해도 돼요? 라고 동의를 구한 거야. 충분히. 아시겠죠? 동의 안 하는 거.
동의 안 하면 이제 못 나오는 거지. 아, 모자이크 처리되거나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럼 모자이크해서 내보내주세요. 그러지 모자이크해서 나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더 이상해. 더 이상해, 그렇지. 누가 봐도 이민선데. 누가 봐도 이민선데 모자이크. 그 모자이크 해도 알아볼 때 있지 않아? 네.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특히 좀 그렇던데 막 무슨 피해자를 이렇게 취재하는데 얼굴 다 보일 때가 좀 있더라고.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연구 대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예상되는 피해를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근데 마지막 나와 있지. 익명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생활 관련 정보 및 개인 정보를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둔원고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건데 둔원고에 대한 학생들 명단 다 얻어다가 학원 선생님한테 팔아 넘겼어. 내 연구를 해서 명단을 얻고 나서 그거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거지.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밑에만 볼게. 연구에 대한 고지 의무와 예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 줄만 보면 연구가 끝난 다음에 연구자는 연구로 인해 연구 대상자들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얘네한테 막 일주일 동안 내가 폭력성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해서 막 욕을 해, 막 쌍욕을 해, 이런 신발려나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야 이러면서 막 욕을 했어. 얘나 정신적으로 엄청 피폐해졌는데 거기서 이거 책임지지 않으면 얘는 얼마나 힘들겠어. 심리 상담이라도 받게 해줘야 될 거잖아. 그리고 연구 결과의 공표에 앞서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 관련 정보를 숨김없이 공개하고 결과의 공표에 대한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연구에 대한 고지 의무와 그 예외 이렇게 있으니까 앞에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5분이면 하는데 5분만 하면 안 될까? 5분이 없어요. 지금 몇 시인데? 아, 2분? 그럼 여기 3분만 볼게요. 3분. 아, 진짜 미안해. 3분만 볼게요. 자, 연구 과정과 관련된 윤리 원칙은 했던 거야, 다. 가치 중립, 객관적 태도 그 얘기 나오는 거야. 자, 자료를 정직한 방법으로 수집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집할 때 아까 동의도 구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자료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도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조작해서 안 된다. 이게 아까 뭐야? 객관적 태도? 가치 중립적인 거. 그리고 수집한 자료 및 분석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해석, 즉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공표와 관련된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학습자 한 번 더 나눠드릴게요. 선생님 1학년 하시죠? 어떻게 알아요?